여러분, 오늘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강 상식들 잘못 알고 계시면 몸을 망칩니다. 심한 경우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니어들이 이걸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 딱 30분만 저랑 같이 계세요. 우리가 평생 당연하다고 믿어온 건강 상식들. 그런데 그 중에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 제가 준비한 것만 무려 10가지. 그것도 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온 것들이에요. 주변에서 어릴 때부터 들어온 것들, 심지어 부모님한테 배운 것들도 있어요. 그중 틀린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걸 알았을 때 정말 놀랐죠. 내가 이걸 잘못 알고 있었어? 하고요.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온 거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영상 보시면서 그런 순간이 몇 번은 오실 거예요. 그냥 어릴 때부터 주변에서 들어온 거라 잘못 알았어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제대로 알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영상 혼자만 보지 마시고 옆에 계신 배우자분, 형제자매분들한테도 꼭 보여주세요. 이 내용은 나이 드신 분들 모두한테 해당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10위부터 하나씩 시작해 볼게요. 10위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항생제를 먹어야 낫는다. 다들 한 번씩은 이러셨죠? 병원 가서 선생님, 항생제 좀 처방해 주세요 하신 적 있으시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젊었을 때 감기만 걸리면 항생제 달라고 했거든요. 그게 빨리 낫는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때는 근처 약국에서도 그냥 사서 먹고 그랬지요. 제 주변에도 감기 오면 무조건 항생제부터 찾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어떤 분은 집에 항생제를 쟁여두기도 하셨거든요. 다 같은 마음이셨을 거예요. 빨리 낫고 싶다는 마음. 근데 여러분, 이게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감기는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죠. 그런데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이에요. 바이러스하고 세균은 다르고 완전히 다른 종류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바퀴벌레 잡는 약으로 모기 잡으려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효과가 없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항생제를 괜히 먹으면 더 안 좋아요. 우리 몸속에 좋은 균들이 있거든요. 장 속에서 우리 면역력을 도와주는 균들. 요즘은 장 건강, 유산균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 좋은 균들이 항생제를 먹으면 같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면역력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거죠. 감기를 낫게 하려고 먹은 약이 오히려 면역력을 낮추게 되죠. 또 항생제 내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나중에 진짜 세균 감염이 됐을 때 항생제가 효과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괜히 먹은 게 나중에 큰 문제로 돌아오는 거죠. 그럼 감기엔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충분히 쉬고 따뜻한 물 자주 마시고 잘 드시고, 이게 정답이에요. 열이 너무 심하거나 일주일 이상 낫지 않으면 그때는 꼭 병원 가세요. 그럴 때는 의사 선생님 말씀 따르시면 되고요. 항생제는 의사 선생님이 꼭 필요하다고 할 때만 드세요. 자, 9위 가볼게요. 아프면 무조건 따뜻하게 해야 한다. 이거 진짜 많이들 하시죠? 아프면 이불 뒤집어 쓰고 땀 빼야 한다고, 감기도 땀 빼면 낫는다고요. 저도 어머니한테 그 말 정말 많이 들었어요. 감기엔 땀 빼야지, 따뜻하게 해야지 하셨거든요. 어린 시절 이불 푹 덮어 쓰고 땀 뻘뻘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땐 그게 맞는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요. 열이 있을 때는요, 오히려 시원하게 해주는 게 맞아요. 열이 나는 건 우리 몸이 바이러스랑 싸우는 반응이에요. 그 싸움을 응원해줘야지 이불 뒤집어 쓰고 열을 더 가두면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고열이 지속되면 정말 위험해요. 그때는 시원한 물수건을 이마나 겨드랑이에 올려두시는 게 좋아요. 해열제도 챙겨 드시고요. 반면에 근육이 뭉치거나 허리가 결릴 때는 따뜻하게 해주는 게 맞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삐거나 다친 직후에는 절대 따뜻하게 하시면 안 돼요. 다친 직후에 찜질방 가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건 붓기를 더 키우는 거예요. 발목 삐었을 때 뜨거운 찜질하시면 훨씬 더 붓거든요. 다쳤을 때는 처음 48시간은 냉찜질, 그 다음부터 온찜질이에요. 48시간 냉찜질, 그 다음 온찜질.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부터 바로 쓰실 수 있는 정보예요. 8위예요. 체온 36.5도가 정상 체온이다. 다들 알고 계시죠? 36.5도. 체온계에서 36.5도가 안 나오면 뭔가 이상한 것 같고 37도만 넘어도 열이 있나 걱정하시잖아요. 자녀분들한테 전화해서 나 열 있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이 36.5도는 그냥 평균값이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36도인 사람도 있고 37도인 사람도 있고 37.2도인 사람도 있어요. 다 정상이에요. 같은 사람이라도 아침이랑 저녁이 달라요. 일반적으로 오후에 체온이 조금 더 높거든요. 아침에 재면 낮게 나오고 오후에 재면 조금 더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여기서 어르신들한테 특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온이 조금씩 낮아져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37도만 넘어도 꽤 높은 열일 수 있어요. 젊은 사람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체온 재는 부위도 달라요. 귀에서, 겨드랑이에서, 입속에서 다 조금씩 다르게 나와요. 일반적으로 귀에서 재는 게 좀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36.5도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평소 내 체온보다 높냐 낮냐를 봐야 합니다. 건강할 때 내 체온이 얼마인지 한번 재보시고 기억해 두세요. 그게 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한번 재보세요. 그리고 메모해 두세요. 나중에 몸이 좀 안 좋다 싶을 때 비교하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7위예요. 물은 하루에 꼭 8잔 마셔야 한다. 이거 정말 유명하죠? 하루 8잔. 저도 한때 이걸 지키려고 억지로라도 채웠거든요. 배가 출렁출렁해도 마셨어요. 그래야 건강한 거라고 믿었으니까. 심지어 물 마실 때마다 체크해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정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1945년에 미국 영양위원회에서 하루 2.5리터의 수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거기서 물 8잔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문서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대부분의 수분은 음식에서도 섭취된다고요. 근데 이 뒷부분이 어디서부터인가 빠져버린 거죠.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수분이 엄청 많거든요. 국이나 찌개는 물론이고 과일이나 채소에도 수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수박은 90% 이상이 수분이에요. 오이, 배추, 두부도 수분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물 8잔을 억지로 채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언제 마시냐고요? 목마를 때 마시면 됩니다. 목이 마르다는 게 우리 몸이 수분이 필요하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시니어들한테는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목마름 감각이 둔해져서 목마르지 않아도 틈틈이 드시는 게 좋아요. 식사 전에 한 컵, 오전에 한 컵, 오후에 한 컵 이런 식으로 습관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소변 색깔이 진한 노란색이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맑은 연한 노란색이 되도록 유지하시면 돼요. 이게 훨씬 쉬운 기준이죠. 색깔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6위입니다. 설탕 많이 먹으면 당뇨 걸린다. 이거 믿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단 것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항상 이 말 때문에 죄책감 느끼시는 분들 있잖아요. 커피에 설탕 한 스푼 넣으면서도 이러다 당뇨 오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요. 저도 단 것 드실 때마다 그런 걱정하시는 어르신들 많이 봤어요. 근데 이건 절반만 맞는 얘기예요. 설탕을 먹는다고 바로 당뇨가 생기지는 않아요. 당뇨의 주요 원인은 유전이 있고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가 있어요. 당뇨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탕이 직접 당뇨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설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찌고 그 비만이 당뇨 위험을 높이는 거예요. 간접적인 거죠. 그렇다고 설탕 마음껏 드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이 설탕만이 아니에요. 흰쌀밥, 흰빵, 떡, 라면 같은 것들도 설탕 못지않게 혈당에 영향을 줘요.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설탕만 줄일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식단 관리가 필요합니다. 설탕이 곧 당뇨라는 공식은 맞지 않아요. 이제 제대로 아셨죠? 자, 이제 탑5 들어가요. 5위.
근육통이 와야 운동 효과가 있다. 운동하고 나서 근육이 아파야 제대로 한 거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저도 예전에 헬스장 다닐 때 이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다음날 몸이 쑤셔야 잘한 거라고, 안 아프면 운동이 덜 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더 세게 했다가 며칠씩 고생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근데 이게 꼭 맞지는 않습니다. 운동 후 근육통은 근육 섬유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면서 오는 거라 그게 회복되면서 근육이 강해지기는 합니다. 근데 근육통이 없다고 운동 효과가 없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수영, 걷기,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근육통이 거의 없어요. 근데 심폐기능이나 혈관 건강에 엄청나게 좋거든요. 이런 운동들이 효과 없다고 하시겠어요? 또 혈당 조절, 혈압 관리, 치매 예방에도 걷기 운동이 정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오히려 어르신들한테는 심한 근육통이 올 만큼 무리하게 운동하시면 관절이나 인대에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며칠씩 못 움직이시고 결국 운동을 오래 쉬게 되잖아요. 그게 더 손해죠. 운동은 꾸준히 가볍게, 규칙적으로가 훨씬 중요해요. 운동 후에 기분이 좋고 몸이 가볍다면 그거면 충분히 잘하신 거예요. 근육통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4위입니다. 비타민C 많이 먹으면 감기를 예방할 수 있다. 이거 정말 오래된 믿음이죠? 감기 걸릴 것 같으면 비타민C 챙겨 먹어라. 약국 가면 비타민C 제품이 얼마나 많아요. 다들 감기 예방에 좋다고 팔고 있죠. 1000mg짜리, 2000mg짜리 고용량도 나오고요. 이건 1970년대에 노벨상을 받으신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비타민C 대용량 섭취가 감기를 예방한다고 주장하면서 퍼진 얘기예요. 노벨상 수상자가 그랬다니까 다들 믿었던 거죠. 근데 그 이후로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일반인한테는 감기 예방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이미 감기에 걸렸을 때 회복 기간을 하루 이틀 정도 줄여주는 효과는 있다는 연구는 있어요. 마라톤 선수처럼 아주 극심한 신체 활동을 하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있다고도 하고요. 그렇다고 비타민C가 필요 없냐고요? 아닙니다. 피부 건강에도 좋고 철분 흡수도 돕고 면역 기능에도 좋아요.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돼요. 근데 감기 특효약처럼 생각하시는 건 좀 과한 거죠. 과일이랑 채소 충분히 드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탑3 들어갑니다. 3위입니다. 혈압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 이 말 때문에 혈압약 드시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제 지인 중에도 혈압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약 한 번 시작하면 끝이야. 평생 먹어야 된다더라 하면서 안 드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몸에 이상이 생겨서 응급실에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아찔했죠. 그분만이 아니에요. 이 말 때문에 약 드시길 거부하시는 시니어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고혈압 자체가 만성질환이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약이 몸에 쌓이거나 중독되는 건 아니에요. 혈압약은 그날그날 혈압을 조절해주는 약입니다. 매일 드시는 게 맞고요. 가장 중요한 건요, 왜 혈압약을 안 드시면 안 되냐는 거예요. 고혈압을 그냥 두면 뇌졸중, 심근경색 위험이 크게 높아져요. 쓰러지시거나 심하면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훨씬 무서운 거잖아요. 그리고 생활 습관을 정말 확 바꿔서 혈압이 정상으로 내려오면 의사 선생님 판단에 따라서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어요. 평생 먹어야 한다는 게 절대 법칙이 아니에요. 살을 빼고 짜게 먹지 않고 운동을 꾸준히 해서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 분들 중에는 약을 줄이신 분들도 있어요. 단 혼자서 임의로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갑자기 끊으면 혈압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거든요.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하고 결정하세요. 혈압약 겁내지 마시고 먹어야 할 때 안 드시는 게 더 위험하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2위예요. 소금을 먹으면 혈압이 무조건 오른다. 소금하면 혈압, 이 공식 다들 알고 계시죠? 밥상에서 국 한 그릇 드실 때도 소금 많으면 혈압 오른다 하면서 눈치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어르신들이 나 혈압 있어서 짠 거 못 먹어 하시는 말씀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된장찌개 한 그릇도 마음 편히 못 드시고요. 근데 이것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소금이 혈압에 영향을 주는 건 맞아요. 근데 무조건 오른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소금에 대한 민감도가 다릅니다. 의학적으로 나트륨 감수성이라고 해요. 소금을 먹으면 혈압이 확 오르는 사람이 있고 별로 영향을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전체 인구의 약 절반은 나트륨에 민감하고 나머지 절반은 덜 민감한 편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안 민감하니까 소금 많이 먹어도 돼는 절대 아닙니다. 나트륨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에 부담이 가거든요. 신장이 안 좋아지면 몸 전체가 힘들어져요. 한국 음식이 짠 편이라서 전반적으로 줄이는 게 좋긴 하죠. 특히 국물을 다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소금을 무조건 다 없애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트륨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무기질이에요. 너무 적게 드셔도 어지럽거나 기운이 없을 수 있어요. 특히 더운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셨을 때는 적당한 염분 보충이 필요합니다. 과하지 않게 균형 있게 드시는 게 중요해요. 자, 드디어 1위입니다. 제가 이걸 1위로 뽑은 이유가 있어요. 이 잘못된 믿음 때문에 실제로 몸이 더 나빠지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주변에서 직접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1위는요, 관절이 안 좋으면 절대 운동하면 안 된다예요. 무릎 안 좋으면 운동하지 마라. 허리 디스크 있으면 무조건 쉬어야 한다. 이런 말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죠? 어르신들 중에 관절이 안 좋다고 아예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심지어 병원에서 움직이지 말라는 말 들으셨다는 분들도 있어요. 오래 쉬다 보니까 몸이 더 무겁고 힘들어졌다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이게 오히려 잘못된 겁니다. 관절이 안 좋을 때 무조건 쉬면 관절 주변 근육이 약해져요.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을 제대로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관절은 뼈와 뼈 사이를 근육이 잡아주는 건데 그 근육이 없어지면 관절에 직접 충격이 가죠. 그러면 관절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생겨요. 의학적으로도 무릎 관절염 환자한테 적절한 운동을 권장해요. 근육이 관절을 보호해 주거든요. 근육이 있어야 관절에 가는 충격이 줄어듭니다. 물론 어떤 운동이냐가 중요해요. 무릎이 좋지 않다면 수영, 아쿠아로빅, 자전거 타기처럼 무릎에 충격이 적은 운동이 좋아요. 물 안에서 하는 운동이 특히 좋습니다. 물이 체중을 받쳐주니까 관절의 부담이 훨씬 적거든요. 수영을 못하셔도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반대로 계단 오르기, 달리기, 등산처럼 관절에 충격이 심한 운동은 피하셔야 해요. 특히 내리막 등산은 무릎에 굉장히 많은 충격을 줘요.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무릎에 몇 배나 더 많은 힘이 실리거든요. 허리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걷기, 수영이 좋습니다. 걷기도 천천히 평지를 걸으시는 게 좋고요. 관절이 안 좋다고 완전히 쉬시면 안 돼요. 맞는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하시는 게 관절 건강에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영상의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내용 들으시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몇 가지 꼭 지키셔야 할 게 있어요. 첫 번째, 약은 혼자서 멈추거나 바꾸시면 절대 안 돼요. 오늘 혈압약 얘기도 했지만요. 어떤 약이든 복용 중이신 게 있으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고 결정하세요. 내 마음대로 끊었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들은 건강 정보는 참고만 하세요. 본인한테 꼭 맞는 건 의사 선생님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전문가 상담이 먼저예요. 세 번째, 오늘 배운 내용이라도 갑자기 다 바꾸려 하지 마세요. 한 가지씩 천천히 바꾸는 게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도 갑작스러운 변화보다 천천히 적응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네 번째, 운동을 새로 시작하실 때는 처음엔 아주 가볍게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무리하시면 다치면 또 오래 쉬게 되잖아요.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해요. 10분이 쉬워지면 15분, 20분으로 늘려가세요. 자, 오늘 10가지 다 보셨습니다.
마무리로 정리해 드릴게요. 10위, 감기에 항생제는 필요 없어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9위, 열날 때는 시원하게, 다친 직후에는 냉찜질이에요. 8위, 정상 체온은 사람마다 달라요. 내 기준 체온을 알아두세요. 7위, 물 8잔 억지로 채울 필요 없어요. 어르신들은 틈틈이 드시고요. 6위, 설탕이 직접 당뇨를 만들지는 않아요. 근데 흰쌀밥, 흰빵도 조심하세요. 5위, 근육통 없어도 운동 효과는 충분해요. 꾸준히가 제일 중요해요. 4위, 비타민C는 감기 예방 특효약이 아니에요. 3위, 혈압약 겁내지 마세요. 안 먹는 게 더 위험해요. 2위, 소금과 혈압은 사람마다 달라요. 국물은 줄이시되 무조건 없앨 필요는 없어요. 1위, 관절 안 좋다고 운동 안 하시면 더 나빠져요. 충격이 적은 운동 찾아서 꾸준히 하세요. 오늘 이 10가지 중에 여러분은 몇 가지나 잘못 알고 계셨어요? 댓글에 나는 몇 개 틀렸어요 하고 써주세요. 또는 나는 몇 위가 제일 충격이었어요도 좋아요. 저도 다 읽고 답글 달아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 주변에 건강 걱정되는 분들한테 꼭 공유해주세요. 그게 제일 큰 선물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게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건강정보 영상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